서울 마포구 연남동 16년 된 아파트 15층. 12월 초입의 저녁 6시, 한지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회색빛 하늘을 바라봅니다. 창밖 은행나무 가지에는 잎이 거의 남지 않았고 멀리 보이는 건물들 사이로 주황빛 석양이 스며들지만 그 빛은 창문까지 닿지 못합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창문을 흔들고 지연은 무의식 중에 카디건 깃을 여밉니다. 찬기가 온몸을 감싸지만 정작 그녀가 느끼는 추위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그녀는 손목시계를 확인합니다. 6시 10분. 남편 서준호가 돌아올 시간입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돌아가 냄비 뚜껑을 엽니다.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김치를 꺼내고 밥을 푸고 수저를 놓는 동작은 16해 동안 반복해온 것이라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하지만 정작 무엇을 기다리는지 스스로도 모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녀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합니다. 인사이지만 질문이 아니고 보고이지만 대화가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씻고 오세요. 지연도 대답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역시 높낮이가 없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가고 지연은 그의 뒷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걸 둘 다 압니다. 10분 후 식탁에 둘이 마주 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호가 숟가락을 들고 지연도 따라서 듭니다. 밥을 먹는 소리, 국을 뜨는 소리, 반찬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대화는 없습니다. 지연은 찌개를 한 숟가락 뜹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언제나처럼 적당합니다. 준호가 좋아할 만큼. 하지만 그는 맛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녀도 묻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준호의 얼굴을 슬쩍 봅니다. 44살, 이마에 주름이 조금 생겼고 관자놀이에 흰머리가 섞여 있습니다. 안경 너머 눈은 피곤해 보이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지연은 알지 못합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준호 역시 그녀에게 묻지 않습니다. 오늘 어땠어? 라는 질문이 이 집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식사를 마친 준호는 일어나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16년 동안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 남아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소리입니다. 창밖을 보니 건너편 아파트 창문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저마다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 집들도 이곳과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지연은 알 수 없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엽니다.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지연은 식탁을 닦고 행주를 삽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맞서랍을 열자 고등학생 딸 서은우의 학원 일정표가 보입니다. 오늘은 수학 특강이 있는 날이고 9시에 끝난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를 보냅니다. 학원 끝나면 연락해. 엄마가 데리러 갈게.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은우는 요즘 문자를 잘 읽지 않고 전화는 더더욱 받지 않습니다. 16살 딸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이 시간이면 은우는 학원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것이고 준호는 거실에서 노트북 화면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기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하루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집은 소리 없이 돌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습니다. 결혼 초기 그녀는 준호에게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만난 사람,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 마트에서 산 과일 이야기까지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라고 대답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점차 지연은 말을 줄였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준호 역시 자신의 하루를 나누지 않았고 회사 일은 집에 가져오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나란히 살았습니다. 부부이지만 동거인처럼, 가족이지만 타인처럼. 지연은 휴대전화를 듭니다. 화면을 켜고 끄기를 반복하지만 할 일이 없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보낼 메시지도 없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멀어졌습니다. 결혼 후 육아에 묻혀 지내는 동안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지연은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아니, 고립당했다고 느낍니다. 세상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밤 8시, 지연은 샤워를 합니다. 따뜻한 물이 어깨를 타고 흐르고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41살. 흰머리가 조금씩 보이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으며 입꼬리는 언제나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웃는 일이 줄어든 탓일까요? 그녀는 거울에서 눈을 팹니다. 자신을 오래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우니 준호는 아직 거실에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늦게 들어오고 지연이 잠든 후에야 침대로 옵니다. 지연은 천장을 봅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이사 온 지 16년 이 천장을 몇 번이나 봤을까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게 행복한 걸까?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은우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오늘 친구네 가서 자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지연은 답장을 보냅니다. 딸은 읽음 표시만 남기고 답하지 않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봅니다. 은우가 중학생일 때 찍은 사진으로 세 사람 모두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지연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로 행복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밤 10시 준호가 침대로 들어옵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벽 쪽으로 돌아눕니다. 지연도 반대편을 향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10cm 간격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좁혀지지 않은 거리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이지만 둘 다 손을 뻗지 않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어둠 속에서 준호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규칙적이고 차분한 숨소리. 그는 금방 잠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잠들지 못합니다.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무겁게 눌러앉아 있고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공허함일까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결혼이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배웠지만 함께 산다는 게 단지 한 지붕 아래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지연은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지연은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밥, 국, 반찬. 준호는 7시에 일어나 씻고 식탁에 앉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모든 게 어제와 똑같고 그제와도 똑같고 지난 16년과 똑같습니다. 지연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봅니다. 깨끗하고 조용하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이 침묵 속에 무언가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금이 언젠가 집 전체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연은 창가에 서서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고 오늘도 해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하루를. 지연은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화면에는 준호에게 보낼 문자창이 떠 있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외식할까요? 라는 짧은 문장조차 보내기 어렵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아니 무관심한 대답을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결국 그녀는 문자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서랍에 넣습니다. 오전 10시, 집 안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은우는 학교에 갔고 준호는 회사에 있으며 지연만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소파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지만 할 일은 없습니다. 청소는 어제 했고 빨래도 다 널었으며 저녁 준비를 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지연은 창밖을 봅니다.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가 펄럭이고 누군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 평범함조차 멀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세상과 단절된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문자 알림입니다. 지연은 서둘러 서랍을 열고 화면을 확인합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스팸일 거라 생각하며 열었다가 그녀는 멈춥니다. 지연 씨, 저 이민석입니다. 동창회 명단 보고 연락드려요. 오랜만이네요. 그 이름을 본 순간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학생. 키가 크고 웃음이 많았으며 지연이 처음으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쥔 채 소파에 앉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반응에 당황합니다. 단지 옛 동창의 안부 인사일 뿐인데 왜 이렇게 동요하는 걸까요? 10분 후 지연은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냅니다. 민석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자 후회가 밀려옵니다. 너무 가벼운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딱딱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답장이 옵니다. 네, 잘 지냅니다. 지연 씨는요? 프로필 사진 보니 예전 모습 그대로시네요. 지연은 웃음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칭찬해주는 것. 준호에게서는 몇 년째 듣지 못한 말들입니다. 그녀는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과찬이세요. 나이 들었죠, 뭐. 민석은 바로 답합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나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던 거. 지연은 기억합니다. 민석과 자신,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시험 기간마다 도서관에 모여 앉았던 일. 민석은 항상 농담을 했고 지연은 웃었으며 그 시절은 가볍고 밝았습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과의 문자는 계속됩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이었지만 점차 빈도가 늘어납니다. 민석은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지연에게 묻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괜찮으세요? 사소한 질문들이지만 지연에게는 오아시스 같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지연은 민석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옷차림도 달라집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매일 감으며 향수까지 뿌립니다. 준호는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지연은 상관없습니다. 이 변화는 민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귀가했을 때 지연은 평소와 다르게 말을 겁니다. 오늘 고등학교 동창한테 연락 왔어요. 이민석이라고 기억하세요.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래요. 잘 지내나 봐요.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의 질문도 관심도 없습니다. 지연은 실망합니다. 준호가 조금이라도 궁금해하길 바랐지만 그는 무덤덤합니다. 지연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차립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민석이 보낸 마지막 문자가 떠오릅니다.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말투가 조금 지쳐 보여요. 그 한마디에 지연은 울컥했습니다. 민석은 문자만으로도 자신의 상태를 알아챘지만 매일 얼굴을 보는 준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지연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민석과의 문자는 일상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석의 인사가 와 있고 밤에 자기 전에는 잘 자요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준호가 거실에 있을 때도 화장실에 가서 문자를 확인하고 은우가 집에 있을 때도 방문을 닫고 답장을 보냅니다. 숨기는 행동이지만 죄책감은 크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단지 친구와 연락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제안합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지연은 망설입니다. 문자로 주고받는 것과 직접 만나는 건 다릅니다. 선을 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석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보고 싶어하고 시간을 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결국 지연은 답장합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민석은 즉시 답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홍대 입구 카페에 어때요? 지연은 수락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낸 후 가슴이 뜁니다. 설렘일까요? 두려움일까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옆에서 준호가 자고 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민석으로 가득합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아니, 첫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고백도 하지 않았고 사귀지도 않았으며 단지 좋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떨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연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준호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걸까? 하지만 답은 명확합니다. 준호는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자신을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오후 지연은 거울 앞에 섭니다. 검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합니다. 립스틱 색을 고르다가 결국 연한 핑크를 바르고 향수를 손목에 뿌립니다. 자신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한지연이 아니라 20년 전의 그 소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석은 이미 와 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고 지연을 보자마자 손을 흔듭니다.
지연은 다가가 앉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민석이 웃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변한 게 없으시네요. 지연도 웃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주름 다 생겼어요. 두 사람은 커피를 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고등학교 시절 추억을 나누지만 점차 현재로 넘어옵니다. 민석은 이혼했다고 말합니다. 3년 전에요. 성격 차이였어요. 지연은 놀라지만 동시에 안도합니다. 민석이 독신이라는 사실이 왜인지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지연 씨는 행복하세요? 민석이 묻습니다. 지연은 대답을 망설입니다. 행복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해져야 할까요? 결국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민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결혼 생활 내내. 그날 이후 지연과 민석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때로는 전시회에서. 지연은 준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쇼핑 간다고, 병원 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지만 점차 무뎌집니다. 준호는 어차피 묻지 않고 관심도 없으며 알아차리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석과 함께 있을 때 지연은 웃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민석은 지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위로해줍니다. 힘들었겠어요 라는 한마디에 지연은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을 민석은 닦아주고 지연은 그의 손길에 기댑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를 봅니다. 민석이 보낸 사진입니다. 오늘 함께 갔던 공원 벤치에서 찍은 그들의 모습. 지연은 웃고 있고 민석은 지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지연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사진을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꼭 쥐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녀왔어요. 지연이 말하지만 준호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켜고 민석과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파멸일까? 아니면 구원일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길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 서준호는 변호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 서류 뭉치를 내려다봅니다.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12층.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들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변호사 김수진은 책상 맞은편에 앉아 준호를 지켜봅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로 차분하지만 단호한 눈빛을 가진 사람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김수진이 말합니다. 사진, 숙박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휴대전화 문자 내역까지. 법정에서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정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 석 달 동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지연이 민석과 만난 날들을 기록하고 거짓말한 내용들을 정리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확보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할까 고민했지만 직접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묻습니다. 김수진은 서류를 넘기며 답합니다. 혼인 기간이 16년이고 부인 측에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으며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므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재산 분할은 별도입니다. 준호는 창밖을 봅니다. 11월 말의 하늘은 회색빛이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중 누구도 준호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통보할까요? 김수진이 묻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전달하고 싶습니다. 김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는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단단합니다. 44해를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연이 선택한 길이고 그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할 뿐입니다. 한편 지연은 그날 오후 민석과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민석이 제안했고 지연은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이틀만 다녀와요. 잠깐 쉬는 거예요. 라고 민석이 말했고 지연은 준호에게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준호는 평소처럼 무덤덤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주도 공항에 내렸을 때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지연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민석을 따라갑니다.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리고 민석은 창문을 내려 바람을 맞으며 웃습니다. 기분 좋지 않아요? 지연도 웃습니다. 네, 좋아요. 그들은 서귀포의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고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옵니다. 민석은 지연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둘만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가슴 한구석은 불안합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건 아닌가? 하지만 민석의 손은 따뜻하고 그의 눈빛은 진실해 보입니다. 지연은 불안을 밀어내고 그 순간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적어도 이틀만큼은.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준호는 지연의 노트북을 밉니다. 비밀번호는 은우의 생일입니다. 화면이 켜지고 준호는 파일들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사진 폴더를 열자 민석과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공원 벤치, 카페 테이블, 전시회 입구. 지연은 웃고 있고 민석은 지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준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진들을 USB에 복사하고 노트북을 닫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이틀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연과 민석은 해안을 걷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밤에는 펜션 테라스에서 별을 봅니다. 민석은 지연의 어깨를 감싸고 지연은 그의 품에 기댑니다. 민석이 묻습니다. 지연이 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 그녀는 알지 못합니다. 월요일 아침 지연은 서울로 돌아옵니다. 공항에서 민석과 헤어지며 그는 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연락할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탑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는 없습니다. 평소와 같습니다. 오후 2시, 지연은 현관문을 엽니다. 집 안은 조용하고 거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보입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입니다. 지연은 봉투를 듭니다.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냅니다. 첫 페이지에 인쇄된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혼 청구 소장. 지연의 손이 떨립니다. 서류를 넘기자 자신과 민석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공원, 카페, 전시회, 그리고 제주도 공항. 모든 순간이 찍혀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숙박 예약 확인서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연은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서류가 바닥에 흩어집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위자료 청구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7천만 원. 그 숫자를 보며 지연은 숨이 막힙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준호가 들어옵니다. 그는 지연을 내려다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준호를 봅니다. 이게 무슨... 목소리가 떨립니다. 준호는 차갑게 답합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지연이 묻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합니다. 3달 전부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연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말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증거만 모으면 됐으니까요. 지연은 울먹입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습니다.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합니다. 저는 그냥 외로웠어요. 당신이 저를 안 봐줬잖아요. 지연이 변명합니다. 준호는 창밖을 보며 답합니다. 그게 이유가 되나요? 외로우면 배신해도 되나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준호는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캐리어를 끌고 나옵니다. 제 짐은 다 쌌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살지 않을 겁니다. 지연은 놀라 일어섭니다. 어디 가려고요? 준호는 현관으로 향하며 답합니다. 호텔에 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겁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연이 매달립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16년을 함께 살았지만 당신은 저를 배신했어요. 그게 끝입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아 울기 시작합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사진 속에 자신이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석에게 전화를 겁니다. 준호가 알았어요. 이혼 소장 받았어요. 민석은 당황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연은 흐느끼며 말합니다. 증거를 다 모았대요. 사진도 있고 제주도 간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민석은 침묵합니다. 한참 후에 그가 말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지연은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민석은 망설이다가 답합니다. 진정하세요. 변호사랑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침대에 쓰러집니다. 방 안은 어둡고 창밖에서는 차 소리만 들립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집, 가족, 신뢰, 그리고 자존심.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을지로에 있고 대기실에는 그녀처럼 지친 표정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차례가 되어 상담실로 들어갑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고개를 젓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상간관계, 제주도 여행,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은 묻습니다. 위자료를 안 낼 수는 없나요? 변호사는 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감액 협상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면제되긴 힘들어요. 지연은 절망합니다. 7천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 계좌에는 2천만 원 정도밖에 없고 집은 준호 명의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준호를 만납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멀기만 합니다. 지연은 애원합니다. 금액을 좀 낮춰줄 수 없어요. 제가 그만한 돈이 없어요. 준호는 냉정하게 답합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은우는 어떻게 하려고요? 지연이 묻습니다. 준호는 말합니다. 은우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져갈 겁니다. 지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은우는 제 딸이에요. 준호는 차갑게 웃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연은 울기 시작합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보지만 그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책임지세요.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갑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남아 창밖을 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멈춰 있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지연은 피고석에 앉아 손을 꼭 깹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고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원고석에 앉은 준호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눈빛은 차갑습니다. 16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묻습니다. 피고 측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지연의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합니다. 증거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준호 측 변호사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준호의 변호사 김수진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원고는 16년간 성실히 가정을 지켜왔으나 피고의 반복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보시면 피고는 3개월 이상 혼외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제주도까지 동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며 위자료 7천만 원은 적정한 금액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고 모든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지연의 변호사는 그녀를 보지만 지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답합니다. 3주 후 판결문이 도착합니다. 이혼 인정, 위자료 5,500만 원, 양육권은 준호에게, 재산 분할은 2대 8로 지연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지연은 판결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16년의 결혼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녀는 은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은우야, 엄마야. 하지만 은우는 차갑게 답합니다.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적대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안부 전화야. 밥은 먹었어. 은우는 짧게 답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습니다. 지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봅니다. 12월 중순,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겨울보다 춥습니다. 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준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은우는 이제 지연을 엄마로 대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연은 은행에 갑니다. 대출 상담을 받지만 담보가 없고 신용도가 낮아 거절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승인이 어렵습니다. 직원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옵니다. 결국 친정의 손을 벌려야 합니다. 지연의 어머니는 80세입니다.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고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지연은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어머니는 딸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500만 원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습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사실을 말합니다. 이혼했다는 것, 위자료를 내야 한다는 것,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 어머니는 침묵합니다. 한참 후에 입을 엽니다. 네가 그런 짓을 했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지연은 거실에 남아 기다립니다. 10분 후 어머니가 통장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3천만 원. 지연은 통장을 받으며 울먹입니다. 엄마,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냥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 나머지 2,500만 원은 지연의 적금과 예금을 모두 해약해서 마련합니다. 16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은행 계좌는 거의 비었고 남은 건 10만 원뿐입니다. 지연은 집을 나가야 합니다. 아파트는 준호 명의이고 그가 요구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나가주세요. 지연은 원룸을 알아봅니다. 마포구는 비싸서 구로구로 내려갑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 7평 남짓한 공간이고 창문은 작으며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사하는 날, 지연은 짐을 쌉니다. 옷가지, 책 몇 권, 사진 몇 장. 16년의 삶이 캐리어 2개에 담깁니다. 준호는 집에 없습니다. 일부러 피한 것 같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봅니다. 거실, 부엌, 안방.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지연은 뒤를 돌아봅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입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연은 짐을 풀고 방안을 정리합니다. 침대, 책상, 작은 옷장.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버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건너편 건물이 가깝게 보이고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밤이 되어 지연은 침대에 눕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소음, 낯선 공기. 모든 게 낯섭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켜고 민석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이사했어요.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민석에게 전화를 겁니다. 벨이 여러 번 울리지만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연락 주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민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연은 깨닫습니다. 민석은 떠났다는 것을. 그가 원한 건 일시적인 위로였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연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몸을 사렸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지연은 16년 동안 전업주부였습니다. 경력이 없고 자격증도 없으며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편의점, 카페, 식당. 면접을 보지만 번번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거절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한 달 후, 지연은 마트 계산대 일을 구합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근무.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습니다. 첫 출근 날, 지연은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섭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올려놓고 지연은 바코드를 찍습니다. 32,000원입니다.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말.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밤 10시입니다. 지연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쓰러집니다. 온몸이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붓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지연은 마트에서 준호를 봅니다. 그는 은우와 함께 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연은 계산대 뒤에 숨습니다. 준호가 자신을 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지연을 보지 못합니다. 은우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지연은 눈물을 참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저렇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딸, 남편, 가정,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 섭니다. 41살의 얼굴은 지쳐있고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으며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나인가? 거울 속 여자는 낯섭니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외로움을 핑계로 다른 사람에게 기댔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연은 침대에 앉아 노트를 꺼냅니다. 펜을 들고 첫 페이지에 씁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무엇을 시작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창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첫눈입니다. 지연은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밉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았다가 녹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준호는 그날 밤 은우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아빠, 오늘 마트에서 엄마 본 것 같아. 은우가 말합니다. 준호는 젓가락을 멈춥니다. 은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냥 뒷모습만.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은 무겁습니다. 지연이 마트에서 일한다는 것을 그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창밖을 봅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연이 좋아했을 날씨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없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립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웃었던 기억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은우를 봅니다. 딸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적어도 은우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준호는 다짐합니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밤이 깊어갑니다. 서울 곳곳에서 눈이 쌓이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때 함께였지만 이제는 영영 멀어진 두 사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눈보다 더 차갑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구로구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마트 계산대 일은 2년 전에 그만두고 지금은 작은 서점에서 일합니다. 시급은 조금 낮지만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가끔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듭니다. 소박하지만 나름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1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서점은 한산하고 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첫눈은 아니지만 여전히 눈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예전에는 눈이 내리면 불안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눈은 그냥 눈일 뿐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은우입니다. 지연은 놀라서 화면을 봅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온 게 6개월 만입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받습니다. 은우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은우야, 무슨 일이야? 지연이 묻습니다. 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합니다. 연락하고 싶어서요. 엄마 잘 지내세요? 지연은 눈물이 납니다. 응, 잘 지내. 저도 잘 지내요. 대학 생활 재미있어요. 은우는 이제 대학교 2학년입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준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은우가 가끔 보내는 짧은 문자를 통해서입니다. 밥 먹었어요. 시험 잘 봤어요. 단답형 메시지지만 지연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에 시간 있으세요? 은우가 묻습니다. 지연은 놀랍니다. 응, 있어. 같이 밥 먹을까 해서요. 아빠 말고 엄마랑. 지연은 가슴이 뜁니다. 언제가 편해? 25일 저녁 6시 어때요? 통화를 끝내고 지연은 휴대전화를 꼭 칩니다. 손이 떨립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입니다. 딸을 만난다는 기대감과 함께 실망시킬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지연은 옷장을 뒤집니다. 입을 옷이 많지 않습니다. 검은색 니트, 회색 코트, 청바지. 평범하지만 단정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화장을 조금 합니다. 립스틱은 바르지 않습니다. 너무 꾸민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25일 저녁 6시, 지연은 약속 장소에 도착합니다. 홍대 입구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은우가 정한 곳입니다. 지연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엽니다. 은우는 이미 와 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연은 다가가 앉습니다. 은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둘은 메뉴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많이 마르셨네요. 은우가 먼저 말합니다. 지연은 손을 보며 답합니다. 응, 좀 그래. 일하다 보니까. 은우는 지연을 바라봅니다. 지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익숙해졌어. 음식이 나오고 둘은 천천히 먹습니다. 대화는 끊기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은우는 대학 이야기를 하고 지연은 서점 이야기를 합니다. 사소한 일상들. 하지만 그 일상이 지연에게는 소중합니다.
은우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엄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지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네가 화낼만 했어. 은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지연은 은우의 손을 잡습니다. 은우야, 그건 엄마 잘못이야. 내가 미안해할 이유 없어. 은우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외로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지연은 미소 짓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식사를 마치고 둘은 거리를 걷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갑니다. 은우가 묻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합니다. 행복하다기보다는 그게 지금은 더 중요한 것 같아. 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도 비슷한 말 했어요. 행복보다는 평온이 더 낫다고. 지연은 준호를 떠올립니다. 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전히 화가 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잊었을까요? 아빠는 잘 지내? 지연이 묻습니다. 은우는 답합니다. 일도 잘하고 건강도 괜찮으세요? 가끔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고. 지연은 안도합니다. 준호가 잘 살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헤어질 시간이 됩니다. 은우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멈춥니다. 엄마, 다음에 또 만나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우는 지연을 안아줍니다. 짧지만 따뜻한 포옹입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딸의 등을 토닥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딸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는 혼자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은우는 지연을 만나러 갔고 그는 텔레비전을 탭니다. 하지만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창밖을 봅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준호는 서랍을 열고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지연과 은우,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10년 전 사진. 그때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되돌릴 수 없고 되돌려서도 안 됩니다. 준호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이제는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남은 건 담담함입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회사 동료입니다. 준호 씨, 내일 등산 가는 거 맞죠? 준호는 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봐요. 통화를 끝내고 준호는 미소 짓습니다. 작은 미소이지만 진심입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갖고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은우가 있고 친구들이 있으며 자신만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지연은 서점에서 송년 정리를 합니다. 1년 동안 팔린 책들을 정리하고 내년 계획을 세웁니다. 서점 주인은 지연에게 말합니다. 내년부터 정직원으로 일해볼래요? 급여도 조금 올려드릴게요. 지연은 놀랍니다. 일도 잘하시고 손님들 반응도 좋아요. 지연은 감사하다고 답합니다. 정직원이 되면 급여가 안정되고 보험도 생깁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의미가 큽니다. 그녀는 조금씩 자립하고 있습니다. 섭달 그 쉰날 지연은 혼자 집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제야의 종타종 행사가 중계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새해를 맞이합니다. 지연은 창밖을 봅니다. 거리는 조용하고 눈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꺼냅니다. 3년 전 쓰기 시작한 노트입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생각을 적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펜을 듭니다. 오늘로 3년이 지났다. 3년 전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집, 가족, 신뢰, 자존심. 하지만 동시에 배웠다. 책임이란 무엇인지, 선택이란 무엇인지,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대가를 치르고 앞으로 나아간다. 행복하지는 않지만 평온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종소리가 울립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연은 노트를 덮고 창문을 엽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새해에는 무엇을 할까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것. 준호도 같은 시각 창문을 엽니다. 그는 혼자 술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을 봅니다. 별이 보입니다. 도시에서 별을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은 맑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지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그의 몫이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는 은우를 생각합니다. 딸은 지연과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그걸 막지 않습니다. 은우에게는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준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모릅니다. 지연에게일까요? 은우에게일까요? 아니면 자신에게일까요? 아마 모두에게일 것입니다. 1년 후 지연은 서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봄날 오후 햇살이 따뜻합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은우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응, 있어. 아빠랑 제가 엄마 만나러 갈게요. 지연은 놀랍니다. 준호와 함께 온다고요. 은우가 설명합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대요. 걱정 마세요. 나쁜 얘기 아니에요. 지연은 긴장되지만 수락합니다. 어디서 만날까? 엄마 근처 카페요. 토요일 2시. 토요일이 됩니다. 지연은 카페에 먼저 도착해 기다립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4년 만에 준호를 만납니다. 문이 열리고 은우와 준호가 들어옵니다. 준호는 예전보다 나이 들어 보이지만 표정은 부드럽습니다. 셋은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준호가 입을 엽니다. 오랜만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합니다. 오늘 온 건 마무리하려고요. 지연은 묻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저도, 당신도, 은우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지연은 눈물이 글썽입니다. 정말 미안해요. 준호는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사과는 충분히 들었어요. 저도 용서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받아들였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준호는 말을 잇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그건 당신도 알 거예요. 하지만 은우를 위해서라도
적대적이지 않게 지냈으면 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은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 잘 살아요. 셋은 커피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눕니다. 예전처럼 가족은 아니지만 완전한 타인도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입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고 준호는 일어서며 말합니다. 건강하세요. 지연은 답합니다. 준호와 은우는 카페를 나가고 지연은 자리에 남아 창밖을 봅니다. 봄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립니다. 지연은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녀는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지연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습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신선합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걸음 내딛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